이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팀워크 플레이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중국으로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이야기고요. 우리로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실패한 동맹 전략을 중국이 오히려 가져가야 된다. 어떻게? 한국 보고는 반도체 만들어. 내 반도체 안 만들게. 한국이 이건 전적으로 해. 이런 식으로 동맹을 새롭게 정리해 나가는 방향이 중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네,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정리를 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재미있는 것은 한 세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그 긴장 관계를 완화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죠. 여기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불확실성이나 또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결정적으로 원하는 것은 중국과의 협력을 위한 것이지 중국을 배척하거나 배제하기 위함은 아니다라는 형태의 발언을 지금 어제 내놨고요. 그리고 또 미국 그 레빗 대변인이죠. 백악관 여성분. 그분도 어떤 이야기 했냐 그러면 지금 중국과 잠재적인 무역 합의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랑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시진핑과 통화했냐, 여기에 대한 답은 안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물밑에서는 잘 되고 있다. 그다음에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고문들이 조금 이렇게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지만 하는 건 맞는데 지금 한 34개국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차별적으로서 25% 정도 막 관세를 뿌렸지 않습니까? 보통 관세를.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니 4월, 5월, 6월까지는 이게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145% 자기 스스로 묻고 자기 스스로 답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맞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건 답이 아니겠죠? 이러면서 이제 중국에게 하고 있고 협상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말이 또 하나가 있냐 그러면 중국과 협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레빗 대변인도 하고 있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하고 있고 러트닉 상무장관도 하고 있는데 실제 미국의 조야의 기업인들 등 잡히는 신호는 없답니다. 중국과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잡힌 것은 없어서 꽤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그때 제 기억에 거의 한 45% 정도 관세를 매겼거든요. 그러다가 25%로 떨어지기 협상을 해서 떨어진 게 한 1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45%를 트럼프 대통령이 50%로 낮추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50%도 많은 거 아닌가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목적하는 그 물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화웨이, 샤오미, CATL, BYD, 뭐 이렇게 딥시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대상 기업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은 뒤에 누가 있다? 미국 기업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인들이 대통령에게 이거 민원이에요. 이거 민원이에요. 그래서 로비스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그 말을 받아서 지금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주요 장관들이 상당히 미국의 단독주의적인 플레이, 개인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 팀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변론을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는 내용들이 미국 조야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다. 요 말씀을 하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도대체 에론 머스크는 복귀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지금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71%확 줄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31% 빠져버리니까 많은 그 주주들이 머스크여 돌아오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론 머스크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기는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다찌라고 하는 그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서 이해 충돌이 없이 주식을 백지 신탁하지 않고 들어와서 역할을 하게끔 했고
연방정부의 몇 개 기구들을 해체하면서 해고까지 했는데 한 25만에서 30만 명 해고까지 했는데 미국 조야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에론 머스크가 와서 고작 요구하려고 왔냐, 쥐꼬리만한 개혁을 계획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테슬라의 에론 머스크는 복귀하지 않겠는가. 왜냐 지금 생산 판매 전략이 모두 다 지금 불확실하다는 상황에 있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판매량이 70% 이상 빠지고 뭐 이래버리면 그 기업 존재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기다려 보겠지만 2분기 넘어가서, 그러니까 상반기 넘어가서 하반기 때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움직임을 보인다면, 다른 말로 하면 미중 간의 통상협약이 그 전에 조율되지 않는다면 에론 머스크가 더 이상 정부 효율부에서 수장 역할을 하기는 무리가 되지 않겠나. 미국 조야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을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비판 수위도 높았고, 그래서 백악관의 법률팀으로부터 조사를 해봐라. 어떻게 해고를 시킬 수 있겠는가. 참고로 한번 찾아보게 했답니다. 그래서 연준 이사는 임기 중 사유 없이 해임될 수 없으며, 사유는 일반적으로 직무유기나 위법 행위 등 중대한 문제에 해당해야 한다는 게 원칙으로 결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해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악관 참모든 법률 참모들은 해고가 안 됩니다라고 보고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들리는 이야기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있잖아요. 그리고 루트닉 상무장관.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옛날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재무장관이 문우신 장관이었거든요. 문우신 장관이 한 역할이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격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폭을 좀 이렇게 줄여나가는, 즉 다시 말하면 중재자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도대체 베센트 장관하고 루트닉 사무장관은 뭐 하느냐. 왜? 나바로 무역통상위원이 너무 심하게 막 밀어붙여버리니까 그런 농담도 든답니다. 나바로가 백악관의 사무실에 자리에 없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제 내린 결정, 아니면 조금 전에 내린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니 뒤로 뺍시다, 아니면은 조금 무릅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백악관 내부의 참모들 간에도 이견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빈틈을 타서 들어가서 했는 말이 두 가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가 파월을 해임하게 되면은 이 혼란이 발생합니다. 주식시장이 대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월 의장이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아마 파면 취소 소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랬답니다. 설령 해임을 하신다 하더라도 연준 이사들의 정책 방향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관세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금리 인하보다는 대기 내지는 두 차례 인하를 한 차례로,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인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임해봤자 결과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연준 전체 12개 지역 총재들을 해임하지 않는 이상, 따라서 해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지 뭐. 그래서 공식적으로 해임 의사가 없다라는 선을 그었다라는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미 백악관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팀워크 플레이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이야기고요. 우리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가 존재하는데, 그 상대가 멀티플인가 하고 싱글인가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싱글이 오히려 쉬울 것 같죠. 근데 싱글이 오히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그 싱글이 변덕이 죽을 듯할 때. 대통령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옳지 않으나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무역전쟁, 재정적자 문제, 연준의 독립성 훼손의 문제, 이게 세 가지가 막 맞물려 가면서 미국 조야에서는, 미국 워싱턴 DC는
뭐라 그럴까요? 들끓는다 그럴까요? 서로가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기 채권 매도 현상이 나타나고 달러 이상은 떨어지고 금리는 폭등을 하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두 번째 이제 시진핑 중국 쪽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 이야기는 지난번에 왕이 부장이 2월에 유엔에 와서 기조연설하기 위해서 왔다가 면담 신청을 했다가 빠꾸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최근에는 리청이라든지 그 총리급 되는 사람들이 미팅을 위해서 미 백악관에다가 문을 두드렸답니다. 근데 미 백악관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답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예, 이게 다자간의 회의가 아니고 일대 다의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협상 스케줄이나 로드맵을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뭐다? 시진핑 주석의 전화 내지는 미국을 언제 방문하겠다라는 게 나오면 그때 내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전달이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의사를 확인한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전화를 하거나 언제 만날 수 있다라고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는 것 자체가 굴욕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굴욕이라기보다 내가 한풀 지고 간다. 근데 이미 중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패를 다 보여줬고 더군다나 자기 스스로도 50% 낮추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50이 어디로 내려올까요? 40. 조금 더 기다리면 30. 내려오겠지. 알아서 하라 그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전략이 중국은 카드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중국 쪽에서 중국 내부의 전략가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전략, 동맹 전략을 강구해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미국이 실패한 동맹 전략을 중국이 오히려 가져가야 된다. 어떻게? 한국 보고는 반도체 만들어. 내 반도체 안 만들게. 한국이 이건 전적으로 해. 이런 식으로 동맹을 새롭게 정리해 나가는 방향이 중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예, 그래서 세계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이동 타겟이라 그랬고 그 이동 타겟들의 이동하는 속도는 초격차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런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나빠지고 있느냐 좋아지고 있느냐를 볼 때 거시적인 경제 지표 같은 것도 이렇게 쭉 참고를 하지만 주로 신용카드 연체율을 제가 많이 들여다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이 어느 정도 신용카드를 쓰고 있느냐 또 대비를 하고 있느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용은 일부 기업들이 대출을 지금 줄이고 있답니다. 고소득 고객들을 제외하고는. 그만큼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들도 우리나라로 치면 DSR이라든지 LTV라든지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신용회사 카드 회사들은 미국의 경제가 호전된다기보다도 악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시나리오의 확률을 더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경제에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들이 경기 침체 내지 불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 한국이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중국 소비자들에게 팔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양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달러가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죠? 지금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스위스은행에다가 미국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JP 모건 체이스하고 시티그룹 이런 은행들은 비상금까지 지금 추가로 준비금으로 쌓아놓기 시작을 했답니다. 또 대부분 은행들의 고객 그 마케팅 대상들이 중산층에서 이제는 고소득층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여러분들도 조금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보수적인 지출 계획과 부채 탕감 전략을 고민하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따라서
금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달러의 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달러화의 위상이 만약에 떨어진다 가정을 하신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협상 전략이 상당히 오랜 기간 가게 되면서 미국의 위상이 오히려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가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쪽에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아니야, 달러에 대한 믿음은 확실해. 안전자산으로서는 계속 갈 거야. 그러면 달러도 역시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께서 포지셔닝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을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 M7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 테슬라에서는 손해본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비슷한 수준 투자했을 때와 같다라고 하실 분도 계실 건데,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은 절대 단기로 사고 팔고 하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10년, 15년, 20년, 25년 단위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숏텀으로 투자하는 것은 주식으로서는 적당치 않다. 오히려 더 나는 주식만큼 단기적으로 불이 반짝반짝 긋는 것을 원해라고 그것을 보면 나는 흥분해. 그러니까 나는 빨리 그런 자산에 투자 대상 품목을 추천해 주길 바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암호화폐 쪽으로 가십시오. 거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암호화폐 쪽에서도 저는 자산의 의미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는 들고 계시되 알트코인과 민코인 같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코인들은, 암호화폐는 주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하는 속도와 규칙과 제도가 뒤따라가서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 상당한 그 치팅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법규가 미비하다는 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종류의 암호화폐 제외하고는 뛰어드시는 것은 지금은 조금 경계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미국에서 생각하는, 또 중국에서 생각하는, 푸틴 대통령이 생각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파급 효과, 이런 모든 것은 초점이 마치 현재에 멈춰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이 왜 강대국이라고 부르냐면 이들이 결정하는 그 결정의 내용이 지금 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구도를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바둑을 두고 체스를 두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경제 제국주의로 향해서 나간다는 그런 위대한 포부를, 비전을 가지고 바둑을 놓고 포석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 매우 불확실하지만 국가의 경제 인프라와 국민의 시민의식과 정치의 리더십이 잘 구비만 된다면 이 조화로운 그 효율성, 합리성, 정의성, 합당성에 의해서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설계와 로드맵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한국 경제에 있어서 최고의 약점이라 그럴까요? 제 개인적으로 약점은 늙은 경제라는 것을 저는 들고 있습니다. 인구 동태학적으로도 역삼각형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요. 지금 산업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70년대, 80년대 구축된 산업시설입니다. 도로도 그렇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석유화학공단, 포항제철, 조선소 이런 큰 인프라를 갖춘 공장들은 그게 업그레이드를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드웨어적인, 하드파워적인 내용보다는 소프트파워적인 내용으로 다 변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고물과 낡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국가 경제의 합리적인 거냐, 아니면 이걸 빨리 정리하고 소프트적으로 가볍게 가져가는 것이 맞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판을 놓고 있는가를 잘 읽어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애외주의와 단독주의 시대가 트럼프로 인해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조금 진정이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에서 중국이 이 기회를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국 내부 사정에 달려 있는데, 워낙 중국 내부의 통신이나 대화가 단절돼 있으니까 외부로부터 정보가 안 나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그 경제 채널, 또 사회 문화 채널, 정치 채널을 보시면서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많이 함양시키셨으면 하는 생각을 들고요.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금융이다.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경남대학교 출판사에서 쓴 신자본주의 요만한 얇은 책 있죠.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물량 상품을 재화를 사고 파는 부가가치보다 자본이 따라다니면서 생산해내는 부가가치의 양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크다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미국이 지금 관세를 내리고 있다고 때리고 있다는 여기에 주목 두실 게 아니라 도대체 달러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미국의 스탁 마켓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시가총액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어떨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벌써 눈치 있는 채신 분들은 맞다.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2023년 최고점 대비 15% 이상 빠졌다면, 거꾸로 말하면 앞으로 30% 이상 벌 확률이 더 크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2년 안에. 총선이 내년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남산에 돗자리 깔지는 않았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 시민들의 부와 기업의 수익을 무시하는 대통령이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이해관계의 총합체인 미국 시장의 리더인 미국 주식회사의 트럼프 CEO와 사회주의면서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여서 어정쩡한 혼합형 정치경제사회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CEO인 시진핑 회장과의 일대 회전을 놓고 우리가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다. 우리는 잘 두들겨 봐서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